상환 비율,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황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경북,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아지겠고 내일도 전국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아침 내륙과 산지 기온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난달 국토부가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한 뒤 몇몇 지자체와 언론들은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고 반발했고 서초구청장과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그럼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공식적으로 조정을 신청해달라라는 이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현재 조정을 요청한 지자체들의 공시지가를 다시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세종시와 노원구, 송파구 이 세 곳만 구체적인 아파트 단지들을 적시하면서 여긴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 이거 다시 산정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세 곳만요. 그래서 반발이 심했던 지자체 왜 공식 요청을 그럼 안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만나서 공문이 아닌 구두로 이 지자체의 의견을 말하고 자료도 건넸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서 추가로 공문으로 다시 제출하겠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데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자회견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세종시와 노원구, 송파구처럼 말이죠. 올해 공시지가는 이달 말 확정돼서 공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오늘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와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경제쇼 처음 맡았을 때 그때 이제 뵀었는데. 예, 그대로 계속 이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자, 세계 경제 회복이 지금 점진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 세계 경제 회복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수출이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예. 세계 경제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세계 경제 회복 지금 어떤 정도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V자형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V자형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하는 게 가장 신뢰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3%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예. 3.3%. 이 의미가 뭐냐면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마이너스 폭이 컸었습니다. 아, 그 정도였나요? 예. 대공황 때 막 보다도? 예, 그 이후로요. 아, 그 이후로. 예. 그런데 IMF가 계속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전망했습니다. 올해 6%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예. 그리고 내년에 4.4% 성장할 것이다. 네. 올해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4% 넘게 성장한다는 것은 2000년 이후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 성장이 평균 3.1%였거든요. 예. 과거 평균보다 내년에도 높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높은 성장한 거는 두 나라 때문에 그렇죠. 두 나라. 예. 미국이 세계 GDP의 25% 차지하고 있고요. 예. 중국이 17%, 예. 두 나라가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두 나라, 미국, 중국 두 나라 얘기 빼놓으면 뉴스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18.3% 전년 동기 대비. 이야, 18.3%. 예. 물론 기저효과지만은 그렇다 분기별로 하더라도. 보면은 예. 가장 높은 성장률이죠. 예. 예, 그야말로 V자형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IMF에서 얼마 전에 그 각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내놓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을 6.4% 정도까지 그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은 중국 정부는 뭐 IMF나 이런 데서는 뭐 8% 뭐 이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하지만은 예.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6%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좀 몸을 사리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미국의 성장률이 중국을 지금 추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예. 뭐 중국 정부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예. 대부분 뭐 IMF도 8%, 대부분 IB들도 올해 중국 경제가 8%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요. 예. 역시 그 미국보다는 계속 그 높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그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더라고요. 70%. 예, 예. 과거에 일본이 뭐 그 비슷한 수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예. 1995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려워졌는데요. 예. 그 뒤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 GDP의 70%가 된 나라가 됐고요. 근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뭐 2029년, 2030년 가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앞서게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그런 전망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본이 과거에 그렇게 70% 갔다가 다시 어려워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참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될까 봐 뒤집어질까 봐 지금 계속 뭐 기술력도 그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패권 전쟁을 누구는 걸 가치 경쟁이라고도 하던데 하여튼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일본한테 그랬듯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지금 뭐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미국 GDP가 중국 GDP를 뭐 2029년 30년간 밑돌 것이다. 이게 좀 큰 본질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일본 GDP가 95년에 한 17%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6%로 떨어졌는데요. 그거는 미국 때문에 그랬거든요.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그때 일본은 정말 잘 나갔었죠. 환율을 강제로 미국이. 미국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 레이건 정부가 들어가지고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85년 9월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다가 G5 5개 선진국 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강세 유도했거든요. 일본은 그때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또다시 그런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만약 중국한테 요구하면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중국은 아마 안 받아들일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환율 측면이 아니라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요. 작년까지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4조 5천억 달러 무역 흑자로 벌어갔어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서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중국이 제조업 가지고 미국이 제조업 가지고는 이걸 중국에서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잘하는 거는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뭐 환율보다는 자본시장, 외환시장 빨리 개방해라. 그래서 금융으로 중국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리겠다. 미국의 속셈입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보는 김 교수님 시각도 있지만은 다른 시각에서는 물론 미국이 금융을 잘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요즘 보면은 미국이 제조업을 계속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럼 제조업으로도 다시 중흥을 해서 그 아시아권 중국이나 한국 뭐 이런 제조업 강국들을 이제 뭐 같이 제조업으로 경쟁하겠다 이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제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고요. 그렇죠. 미국이 오랫동안 제조업이 쇠퇴했거든요. 그걸 다시 부흥하겠다. 그러는데요. 물론 앞으로 미국 제조업 비중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동안 미국 물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도 안정됐던 것은 중국이 미국한테 저임금을 받던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줬거든요. 싼 물건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월마트에 가면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미국서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미국 제조업이 조금 성장할 것 같습니다만 뭐 핵심 기술로는 성장할 거죠. 그러나 보통 상품은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가 없고요. 만약 미국이 제조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결국 미국 물가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싸구려 물건이라는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예. 핵심 반도체나 반도체. 뭐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예. 거를 뭐 말하는 걸 수도 예, 있겠죠. 예. 그거는 뭐 제조업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예.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IMF에서 우리 그 올해 성장 전망률을 조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더라고요. 3.5% 정도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세계 평균이 6%인데 우리가 왜 3.5%밖에 안 되지?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기저효과가 좀 크지 않을 거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경제 회복 속도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V자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뭐 비교적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예, 수출이 3월까지 한 13% 증가했고요. 예.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뭐 동행지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뭐 선행지수, 앞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거든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예. 예, 그리고 기업 심리, 뭐 소비 심리도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3.5% 성장 전망했습니다만은 예. 뭐 그것보다는 다소 웃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돌 가능성이 예. 있다. 어제 한은 총재도 예. 한국의 우리 경제 올해 한 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랬죠. 뭐 3% 중반쯤 기작한다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예. 뭐 3% 중반 이상은 충분히 이거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우리 경제를 이렇게 전망할 때 예. 미국 경제도 그렇지만 이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르면은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장기 금리가 예. 단기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그러니까 예. 장기라는 게 요즘 우리가 뭐 미국 국채 10년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10년물짜리가 예. 일주일 그 단기채보다 예. 금리가 더 오르면은 예. 성장률이 높아진다? 예. 왜요? 왜 그러냐면 이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 기대 경제 성장률, 물가 반영돼 있거든요. 미래. 예,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아. 예,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 기대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은 예. 우리나라도 3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 1분기까지 예.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 미국도 물론 확대되고 마찬가지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로 예상해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도 분기별로 4분기에는 4%를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연간으로는 3% 중후반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놀랍게 경제를 잘 해치게 주거든요.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예. 근데 이게 축소되면은 예.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 그럼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그때 예. 금리 차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었었나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데요. 예. 2019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어요. 예. 10년 국채 수익률이 3개월짜리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았거든요. 이거 경기 침체 신호였었거든요. 예. 근데 2019년에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예. 물론 2020년에 코로나가 가지고 경기 침체가 하긴 났습니다만 그 코로나를 미리서 장단기 금리차가 예측해 줬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거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최소한 뭐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 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했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우리나라 금리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 장기 금리라는 게 미래의 그 경기 상황을 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경기의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장 금리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그렇죠.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 혹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거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가도 올라가죠.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한국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커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막 보이고 있고 실제로 수출도 1분기 수출이 지금 역대 사상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수출도 이렇게 잘 되는데 경상수지 흑자도 지금 뭐 거의 1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주가는 지금 오늘 3,200을 잠깐 코스피가 넘겼다고는 하는데 다시 지금 떨어졌
떨어졌는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그러면은 주가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갔었어요. 너무 앞서갔다. 작년에 코스피가 31% 상승했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은 45%. 예. 세계 주요 주가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예. 작년에 세계 평균 주가가 1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31%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 뭐 가끔 그 고위 관료들이 작년에 예.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요. 실물하고 금융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주가가 실물에 비해서 앞서가 버렸다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 주가하고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일하는 날에 얼마나 수출했느냐. 그게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거든요. 예. 뭐 구체적 수치로 말하면 0.85입니다. 0.85. 예, 거의 1에 가깝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주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그 거리가 지금 한 30% 정도 과거 추이로 보면 30%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1월 뭐 중순경에 3,266까지 장중 고점 쳤다가 예, 그렇죠. 지금 올라와서 3,200. 예. 지금 3개월 지났는데도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예. 주가하고 실물하고 금융은 너무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는 실물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가는 실물이 따라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예. 제자리 걸음하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실물이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아직 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기는 따라오는데 예. 아직도 더 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더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실물이 여기서 더 빠른 속도로 뭐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성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제자리 걸음.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다. 실물이 아직 반영을 못 따라왔기 때문에. 실물이 회복되기는 회복되는데 작년에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뭐 쉽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산책나면 개가 주인에 비교하는데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고 주인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개가 주인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에 그러니까 실물 경기로 봤을 때 그거로 반영해 봤을 때 주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200인데. 예.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요. 제가 우리나라 명목 GDP 이거하고 장기적으로 주가 추세가 거의 같거든요. 그거로 추정해 보면은 적정 주가는 제가 추정하면 한 2,800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2,800 정도가 적정한 주가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10 내지 15% 정도.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하면 한 30% 정도 앞서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GDP가 이제 전체적인 경제 총괄적인 개념이니까 GDP로 계산해 보면은 한 2,800 정도. 그래서 이제 GDP가 여기서 더 빨리 증가하고 주가가 정체되면 이 거리가 많이 좁혀지는 건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곧 3,500 뭐 찍고 뭐 골드만삭스는 3,600까지도 지금 뭐 예상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계속 또 우리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경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지금 퀀텀 점프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 장밋빛 그 희망만 다들 하고 있는데 꼭 이 수치로만 보면은 분석된 수치로만 보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뭐 골드만삭스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하는 방법도 다를 텐데요. 그런데 저는 주가가 아직도 가대평가됐다. 뭐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3,500 가겠죠. 그런데 저는 뭐 적정 주가 한 2,80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3분기에는 주가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주가 조정 양상이 나타난다는 게 조금 더 좀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주가 거리가 너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지금 계속 좋게 나오니까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치는 거기에 못 따라갈 거라는 거죠. 실제치는. 그래서 주시장은 전망치하고 실제치 이 간격이 전망치보다 지금까지는 실제치가 좋으니까 주가가 올랐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더 올리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3분기 가면은
그 전망치보다도 실제치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전망치가 너무 빨리 상향 조정이 돼가지고요. 아, 계속 지금 아까 IMF도 그러고 예. 뭐 저도 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하고 제 애널리스트 기업 수익 예상한 것도 보는데요. 예. 이렇게 좋으면은 그 시점에서 좋으면은 앞으로를 더 높이 전망해 버리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주가 오르면 뒤따라서 기업 이익 전망치도 오르고 주가 목표 주가도 오르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사람들도 지금 경제가 좋으면은 예. 앞으로를 더 높게 전망해 버립니다. 그래도 애널리스트들도 김 교수님도 뭐 전문가시지만은 애널리스트들도 전문가들이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후행해서 전망을 한다는 게 언뜻 납득이 그렇게 가지는 않네요. 미래 전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예. 좀 오래된 일이지만 2008년 8월 달에 예.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예. 좋다고. 예. 근데 2008년 8월 달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지. 바로 그 달에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할 때 예. 저희 애널리스트들한테 수치는 정확히 맞출 수 없다. 어. 제발 방향만 좀 맞춰달라. 어.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인지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국면인지 줄어드는 국면인지 그 방향마저 때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그 예를 지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고 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물론 이 전망은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니까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저런 의견 중에 하나로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지금 그 오늘도 한 200원 조금 내려갔던데 예. 계속 그 8만 원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냥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화상회의에 반도체 회의한다고 초청하고 그게 초청이 삼성전자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반도체가 이렇게 막 그 호황이고 막 수요가 너도나도 이제 러브콜을 하고 예. 그러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그걸 8만 원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도 들어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 삼성전자 주가가 1월 중순경에 9만 6천 원까지 장중 고점을 치고 예. 지금 8만 4천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우리 투자자들 삼성전자 많이 사서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예. 뭐 한 3개월 이 정도 1년 뭐 이 정도를 내다보면요. 예. 예, 저는 좀 더 조정을 거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주가라는 건 미래의 기업이 이걸 반영해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6천 원 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것들을 저는 거의 다 반영해 버렸을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도 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전망치 보면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목표 주가도 뭐 10만 원 이상이 많거든요. 예. 증권사들 기대 수익 적정 주가 기대 주가 이건 10만 원 다. 예, 거의 다 그래요. 넘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내년에도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낼 것인가. 지금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이 낸다. 예.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예. 그런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수요가 내년으로 그렇게 늘어날까? 대표적으로 가전제품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인데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예. 그거를 뭐 TV도 사고 다 바꾸고 뭐 저도 최근에 그 노트북도 좋은 거로 새 거로 바꿨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거 한 번 바꿔놓으면은 예. 뭐 내구재 있기 가죠. 때문에 몇 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바꿀 만큼 바꿔버렸다. 예. 그러면 내년 가가지고 코로나 진정되면 사람들이 집에 안 있고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전자제품 더 살 것이다. 그러면 전자제품 뭐 한 해입니다마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예. 이런 우려도 일부 시장에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간다 그런 일부 우려도 있으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올해 3분기가 그러면 그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3분기가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올해? 예, 저는 3분기에는 조금 뭐 쉽게 말씀하면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다. 실제치는 예. 그만큼 못 나올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미국 금리가
뭐 작년에 10년짜리 0.5% 최근 1.7%까지 올라갔다가 어제는 1.5%로 내려갔어요.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어제 미국 경제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예, 예. 특히 소매 판매 예. 전년 동월 대비 30% 넘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졌던 거는 연준이 계속 국채를 사줄 것이다. 그런 예. 기대인데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지금 3월 물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 2.6% 전문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4월에서 6월 뭐 기저효과로요. 예. 2분기에는 4% 근접할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월에 2.4%였는데 3월에 2.6%. 2.6%네.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4%까지 올라갈 거다. 예, 예. 그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시적일 것인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작년 2분기 물가가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뭐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뭐 물가가 4% 근접하면 금리가 한 번 더 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금리가 1.7%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주춤거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한 2%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그 연준이 미국에서 그 물가 상승률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적정한 통화 정책 기준을 2.0%라고 제가 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만약 4% 정도까지 물가가 올라간다면은 연준이 시장 금리가 아니고 기준 금리 자체도 뭐 안 올린다고 말은 했지만은 손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기준금리는 아마 안 올릴 겁니다. 4%까지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연준이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2% 밑돌았어요. 아, 연평균으로 따지면. 평균으로 따지면 그리고 연준은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우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와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도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 후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든요. 근데 기존금리는 안 올릴 텐데 아마 시장금리는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그 시점이 한 올해 3분기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있고요. 그때 아까 뭐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지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한번 올 것이다. 3분기에. 예.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3분기까지 훅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좀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 제 전망이고요. 아, 예, 물론입니다. 흔히들 그 주식시장에서는 미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저번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다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예. 그런 거에 뭐 저는 주가를 뭐 통계기법으로 여러 가지 모델 가지고 예측해 보는데요. 예. 3분기는 별로 안 좋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저 청취자 질문 몇 번 좀 받아볼게요. 1호님이 그럼 미국의 적정 지수는 얼마 정도라고 보시나요? 가치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좀 물어보셨고요. KT 주님이 교수님 하반기 미국 주식시장 전망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는 미국 주가도 좀 거품이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좀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용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실물 경제 지표예요. 이거를 평가해 보니까 뭐 어제 데이터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평가해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20% 좀 거품이더라. 예. 그리고 저는 그 미국 증시를 보면서 미국 가계가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50.4%거든요. 작년 말이 현재. 올해야 아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갔을 거예요. 미국의 그러니까 개인 민간 그 가계에서 주식으로 갖고 있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 미국은 원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과거 보면은 50%가 되면은 꼭 주가 상당 기간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 의미는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 넘었다는 건 가계가 그만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꼭 50% 근접하면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비중도 지금 적극적으로 늘릴 때가 아니라 조금씩 지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비중이 높다면 조금 줄였다가 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가계에서 주식으로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된다. 한국화는 22% 정도 된다고 해요. 22%입니다. 그런데 50%가 된 게 미국에서 그야말로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으로다가 주식을 새로 산 비중도 있을 테지만은 갖고 있던 주식이 그만큼 많이 지금 올라서 그게 50%까지 이제
부풀어 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예. 예. 그 그렇구나. 과거 보면은 뭐 장기 추이 보면은 꼭 50% 근접하면은 예. 뭐 미국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인데 예. 별로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조정을 보였었어요. 이 조정 폭과 아. 기간이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점차 그 시점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예.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시장도 조금 더 아. 물론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이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2008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2007년에도 50% 근접했었어요. 그 개인들이 예, 개인들 민간 자산 가계가 중에서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포션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아, 그리고 상당히 아. 오랫동안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특히 그 2000년에는 예. 미국 그 S&P 500이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 김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식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예. 비중이 너무 높다면은 예. 특히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 비중이 높은 분들은 조금 줄여서도 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 교수님, 김영익 교수님 그 인터뷰한 그 어디서 잡지에서 한번 봤는데 투자 전략으로 주식을 이제 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김 예. 교수님? 그런데 항상 해지 예. 위험을 분산해서 그 투자 전략을 항상 세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세우기 때문에 손해를 보신 적이 없다면서요? 예, 저는 항상 그 리스크 관리가 예. 최고다. 예. 주식에서 돈은 잃어서는 안 된다. 예. 뭐 그런 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손해는 안 보는데요. 그렇게 예. 하는 거는 제가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96,000원에서 84,00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근데 손해를 보셨겠네. 예. 아니요. 싸게 샀기 때문에. 아. 그래도 지금 한 20% 넘게 수익률인데 예. 삼성전자 같은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거든요. 예. 근데 96,000원에서 84,000원까지 떨어진 기간에 조금 손실을 줄이려면은 네. 인버스 ETF 같은 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데다 거는 거거든요. 예, 예. 인버스. 근데, 인버스는 절대 수익을 내서 사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예. 예. 주가가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손실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예, 예. 아.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말씀드렸으면 3분기에 주가가 좀 조정 보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버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예. 손실폭이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주가가 오른다면은 그 인버스 팔아가지고 새로운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제식으로 하면은 네. 큰 수익은 못 냅니다. 네, 그런데 안정된 수익. 가늘고 길게. 예, 가늘고 길게. 예. 네, 그런데 사실 저 은행에다 이거 하면 좀 금리가 1%도 안 된대요. 예. 예, 저는 뭐 그 10% 안팎 매년 그 정도 수익을 내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4233님이 그 3분기에 주식시장 조정이 만약 들어온다면은 금값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 예, 금값은 지금 그동안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예. 반등할 것 같습니다. 예, 금값은 뭐가 결정하냐면 실질금리가 결정을 해요. 네. 미국 국제 10년물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아마 2분기에는 4% 안팎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금리는 뭐 1.7에서 한 2% 조금 덜 오를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폭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실질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예. 금값은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금값은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예. 오히려 돈을 갖고 있으면은 손해니까. 예. 그래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에다가 그렇죠. 안전자산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예. 이제 정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금값은 괜찮을 거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금값은 좀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이거는 교수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447님하고 7727님이 비트코인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워낙 뭐 많이 뭐 보니까 6천만 원, 7천만 원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봤는데 이 부분도 교수님이 답변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비트코인은 뭐 거품은 거품인데요. 예. 그 거품이 발생했다고 항상 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 수단이 있는데 요새 예. 부분적으로 좀 거래 수단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기업에서 예.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받고 자동차를 팔겠다. 스타벅스에서 예. 이걸로 커피 받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주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은 예. 오히려 비트코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간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금 쪽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비트코인으로 요즘 대체제를 그럼 찾는 거예요? 예, 금하고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하고 좀 대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금 좋아하는데요. 아, 젊은 분들은 금 안 사거든요. 예. 비트코인입니다. 예. 예, 그거는 뭐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음. 또 매일 거래가 되고 특히 그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요. 언제든지 잘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예. 이런 기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늘 그 말씀드리지만은 비트코인은 한 투자하고 싶은 자산의 5 내지 10% 정도 그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뷰토커님이 중국 주가 전망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이 많아서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예, 중국 주가 뭐 추가 조정. 음. 벌써 저는 3분기 전 세계 주가 같이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랬을 때 조정이 있을 때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큰 흐름 보면은 예. 예,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은 많이 낮아지지만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서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했었는데 예. 이제 주식시장, 채권 시장 통해 아주 많은 자금 조달하거든요. 예. 증권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요. 좀 예. 멀리 내다보면은 예. 미국보다는 중국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2010년 이후로는 미국 주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은 S&P 500이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였어요. 예. 그런데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월평균 수익률 1%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네. 예. 저는 2000년에서 2009년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예. 저는 앞으로 10년은 그 중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국 비중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중국 시장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시 좀 국내로 돌아와서 그 우리 주식 시장에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유동성 또 단기 부동 자금, 단기 부동 자금이란 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그 갈 곳을 찾아서 떠다니는 돈들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뭐 1,400조가 넘는다고 한다는데 예. 이러면은 경기 회복세도 지금 좋아지고 예. 수출도 잘 되고 실탄도 이 떠돌아다니는 돈도 1,000조가 넘게 이렇게 막 이게 물론 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닐 거예요. 예. 부동산도 있을 테고 예. 투자 수입성이 좋은 곳을 찾아서 이 예. 돈은 갈 거니까 어쨌든 여건들이 다 좋으면은 예. 시중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거는 주가에도 떠받쳐주는 그 소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실물에 비해서 제가 수출에 비해서 한 30%, 그다음에 경상 GDP에 비해서는 한 15% 주가 가대평가됐다. 예. 이거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동성 장세였다. 예. 예. 그 유동성이 뭐 정의학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예. 구해 보니까 지난 2월 말에 현재 1,438조 정도 되거든요. 엄청 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건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대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 냄새 맡고 간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개인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주식가 37조 정도 사고 그걸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만 예. 고객 예탁금이 한 64조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예. 예탁금이 예. 예. 작년에는 막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올라갔죠. 예. 그리고 주식을 사기 위한 주식형 펀드가 82조 안팎에서 거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부동자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예. 이 단기 부동자금에서 고객 예탁금하고 저 주식 펀드로 이게 4%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더 많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근데 작년에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계속 들어왔는데 예. 근데 올해 들어서 3개월 동안 이제 주가가 정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작년에 오른 것보다가 이게 3개월 정체되니까 주식시장에 좀 의심을 갖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돈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별로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은 많은데 예. 주시장으로 돈이 최근에 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단기 부동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돈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예. 주식시장 쪽에는 안 들어오는 이유는 저쪽은 돈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걸 거 아니에요? 요새 신문에서 보면은 예.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뭐 특히 20, 30대 이분들이 예. 3명 중 2명은 뭐 손실을 봤다. 뭐 거기다 수수료까지 전부 포함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그렇게 큰 수익을 못 냈거든요. 근데 예. 올해 들어와서 지금 3개월 동안 정체 보이니까 이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시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 부동자금이 많기는 많은데 예. 이 자금들이 계속 저는 주시장으로 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 지금 멈칫하고 있는 어.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어쨌든 여건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기대 수익률이 주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다시 높아지면은 네. 주가가 좀 떨어져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예. 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들어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떨어져야 들어온다. 예, 예. 아,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주가가 싸다고 생각되면은 예. 뭐 은행에 맡겼던 돈들이 다시 주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 미국은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작년 말 22%예요. 예, 예. 근데 그 이전에는 한 18%까지 떨어졌거든요. 아, 작년에 예. 이제 개인 자금이 들어오고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22%까지 올라갔는데 예. 우리나라가 2007년에 25%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예.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그때는요. 있었어요? 예.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우리가 은행에 저축성예금, 은행 예금 맡겨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수수료가 별로 안 생긴다고 예. 주식형 펀드로 그거를 저축성예금을 돌렸어요. 아.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무려 144조까지 가버렸습니다. 예, 그걸 계속 이제 주식형 펀드로 자산운용자의 주식 사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었죠. 예, 그래서 주식 비중이 25%까지 였는데요. 예. 문제는 2008년 8월 달 그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죠. 예. 주가가 폭락하니까요. 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실망을 해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게 144조까지 갔던 게 한때 70조까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예. 조금 늘어가지고 81조거든요. 예. 근데 그때 144조까지 생각하면 그 이후로 뭐 단기 부동자금 통화량도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예. 이 82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예. 주시장으로 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 봐야겠네. 그렇게 봐야겠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처음 이제 여기 출연하셨을 때 그때도 제가 쭉 댓글들이나 이런 거 쭉 보면은 김 교수님은 주식이 자꾸 내려가는 쪽 얘기만 하신다. 김 교수님도 그런 반응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 예, 예. 좀 기대 섞인 좀 말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의견을 너무 많이 내신다라는 이 의견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 올라간다는 의견들도 역시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보는 거고, 또 지금 많이 거품이 껴있다고 말하시는 그런 김 교수님 같은 의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의 그 모델들을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라라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양쪽의 의견을 예, 예. 받아들이는 건 청취자들이 받아들이시는 거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견해 드시고 판단하시고요. 예, 사실 저는 주시장에서 돈은 지켜야 된다. 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제가 주가 항상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어떤 때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사실 2006년까지는 우리나라 네. 주시장에서 최고로 낙관론자라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낙관론자. 예. 예. 2001년 9.11 테러 이후로 계속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 예. 그리고 2007년에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예. 그랬는데 예상보다 늦게 2008년에 왔는데요. 근데 주시장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면은 투자자들이 당연히 증권회사에서는 올라간다는 전망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는데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는데 떨어진다고 전망했는데 올라가면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떨어진다 했는데 올라가서 퇴출당했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으셨네. 예. 자, 그 하늘이님이 이거 저도 좀 궁금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제 곧 되잖아요. 5월에 되나요? 예, 5월 2일인가요? 실제로 그 영향 어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이미 시장이 그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예. 되는 걸. 그리고 공매도는 뭐 대형 우량주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이미 공매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서서 이거 시장이 그거를 반영해 가고 있다. 그럼 뭐 지금 5월 2일 공매도 공식적으로 재개가 되더라도 뭐 그게 별다른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영향을 주지는 예, 저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가 가지고 이제 기업 수익이 예. 뭐 계속 좋다고 더 예상되면은 뭐 공매도에 관계없이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제가 예상한 것처럼 뭐 예상보다 실적들이 조금 더 낮게 나오면은 공매도 영향은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공매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가계가 주식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미국은 아까 한 50% 정도 된다고 했고 한국은 18%에서 지금 22%까지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일본은 뭐 한 10% 조금 넘는다고 그러던데 우리보다 작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높게 갖고 있는 건지 낮게 갖고 있는 건지 예. 그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일본 비교하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예. 그 주식을 작년 말 50.4%, 예. 그다음에 현금 및 예금, 은행에다 맡긴 게 13.5%밖에 안 돼요. 현금보다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군요.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54.2%를 은행 및 예금으로. 예. 그다음에 주식은 14%. 예. 우리는 43%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은 한 22%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미국보다는 일본에 가깝죠. 예. 근데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 은행 금리 0%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 국민들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두 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은행에다 0% 받더라도 제 실질 금융 자산, 실질 금리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일본이 그 평균 상속 연령이 67세라고 그러는데요. 예. 67세 상속받아가지고 그 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식 채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미국식보다는 일본식으로 갔는데 작년에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 가지고 예.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한 25% 이상 예. 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지금 은행 금리가 올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금리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대출 금리만 올라가지 예금 금리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또 은행이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늦게 올리죠. 예. 그런데 계속 그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당 투자. 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일부 그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 되는 건 많거든요. 뭐 이런 주식 사가지고 그런 주식들이 가대평가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배당 받으면 은행 이자의 4배, 5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예. 그런 주식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를 서울에 하는 이유는 주식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4% 5%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 명목 성장률이 앞으로 3%로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일 겁니다. 예. 기대 수익률 좀 낮추면요. 예. 이 배당 투자하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은행 이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 좀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예. 배당 수익률 정도로만 목표로 잡으면은 4 내지 5% 정도. 그러면은 크게 그냥 손해 보지 않고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더 높게 그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 편합니다. 그런 식으로 편하게. 투자하시면요. 저도 그런 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뭐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네요. 한 가지만 좀 그런 시청자 질문으로 좀 바꾸서는 좀 해야겠네요. 4605님이 이분도 이제 공매도 ETF도 공매도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ETF도 뭐 별 문제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공매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인버스 ETF 가격이 오르겠죠. 인버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아까 그 자동차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동차 반도체 수요에 대한 수익 기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라고 팬킹 라이킹 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예. 가전 부문 말고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 예.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거의 생산을 안 하거든요. 예. 마진이 낮아가지고 앞으로 공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요즘 뉴스의 중심 반도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KBS 1라디오 최경련 경제쇼 진행, KBS 탐사보도팀 미디어 포커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등에서 방송 기자 협회